다음은 윤은선 에디터가 준비했는데 지난해 31일이었죠.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40대 탈북민과 6살 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다고요? 예. 뉴스를 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안타까워 하셨을 텐데요. 40대 탈북민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다룬 기사들을 제가 좀 훑어보니까 눈에 띄는 제목들을 골라봤는데요. 이런 제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고파 탈북했는데 서울에서 굶어 죽다니. 아이고. 한국 사회가 외면한 예견된 비극, 복지의 민낯, 이런 기사 제목들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읽어드린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모자가 사망한 원인이 바로 아사입니다. 지금 2019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먹지 못해서 굶어 죽었다는 것은 정말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 사각지대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탈북모자 사망 사건에 대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새로운 터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제 탈북을 진행한 분들이신데, 이 한아무개 씨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된 건지 그 부분부터 좀 이렇게 짚어볼까요? 예, 이 한 씨가 이 숨진 어머니인데요.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탈북을 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확인되지 않다고 하고요. 그곳에서 중국인 남성과 결혼을 했는데요. 탈북민들은 그 결혼이 강제 결혼이었을 확률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씨는 남편과 아들이 있었지만 중국 공안에게 붙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보내질 수 있었기 때문에 2009년에 결국 홀로 타이를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쭉 듣기만 해도 탈북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자식들을 두고 혼자 넘어올 때, 뭐 그 어려움을 넘길 때 마음은 정말 헤아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도 어려운 날들이 많았나 봐요. 힘들고. 예, 그렇습니다. 한 씨가 정부 지원으로 이 관악구 봉천동의 재개발 임대 아파트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곧 직장을 얻어서 중국에 있는 남편과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고 12년 3월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 뇌전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장애가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남편은 경남 통영으로 내려가서요.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을 했고 한 씨가 통영과 서울을 오가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7년에 조선업이 침체에 빠지면서 한 씨와 한 씨 남편이 일자리를 잃게 됐고요. 결국 중국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힘든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이죠. 네. 결국에 한 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에 아예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린 둘째 아들과 둘이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직장을 잃었으면 수입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지낸 건지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궁금하기도 하고 둘째 아들이 이 장애를 갖고 있으면 또 아들을 돌보느라고 취업을 하기도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한 씨가 2018년, 그러니까 둘째 아들과 둘이 지내게 되면서 2018년 10월에 처음으로 주민센터를 찾아갔다고 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이 없기 때문에 수입이 없고 게다가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러 나갈 수도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각각 10만 원씩 이게 이 한 씨 모자의 유일한 수입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신청하러 주민센터를 갔던 것이고요. 한 씨는 그 뒤로도 2차례나 이 수당을 받는 계좌를 변경하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찾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찾았을 때 기초수급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좌 변경 처리를 요청을 했을 때 주민센터에서 한 씨의 정보를 조회를 해보면 소득 인정액이 0원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입이 없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없으므로 이 가족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수급 혹은 한부모 가정수당, 장애 아동수당, 그 기타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이 주민센터 측에서 한 씨에게 안내를 해줬어야 되는 건데 네네. 그러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렇군요. 아니 이게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과 함께 고립된 환경에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까 최저생계비라든지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더욱 답답한 것은요. 이 한 씨의 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한 씨가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했던 정황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한 씨가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한 말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이혼 서류를 가져오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를 쓴 나경희 기자가 확인을 해본 결과 이혼 서류는
반드시 제출할 필요가 없는 임의 서류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혼 서류를 가져오지 않으면 기초수급자 신청을 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청 측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한 씨의 지인이 화가 났겠죠.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죠. 지금 생계가 당장에 위협받고 어. 있는데 그래서 관악구청 복지정책과에 전화를 해서 일단 지원해주고 만약에 이혼한 사실이 거짓이라고 들통이 나면 그때 가중처벌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화를 냈더니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니까 이제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심정이었겠죠. 한 씨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 즈음에 또 공교롭게도 둘째 아들이 만 6세가 되면서 아동수당이 끊겼대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한 씨 모자의 월 수입은 양육수당 10만 원 뿐이었던 것이죠. 이 진짜 이렇게 듣기만 해도 황당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그 주인 얘기가 가장 합리적인 이야기죠. 일단 아이든 부모든 살리고 봐야 되는데 이 정말 이게 돌봐줄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두 모자에게는. 그렇죠. 근데 탈북민이라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 정착을 좀 잘했는지, 뭐 적응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게 관리하는 게 기본적인 거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탈북민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남북 하나재단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들도 한 씨의 사정을 몰랐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탈북민을 보호하고 그 상태를 확인하는 기간이 5년까지라고 해요. 근데 한 씨가 한국에 들어온 지 이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한 씨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요. 네. 그건 바로 SH공사입니다. 아. 한 씨가 머물고 있던 집이 임대아파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SH공사에서 거주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었을 텐데요. 한 씨의 경우는 수입이 없다 보니까 월세를 16개월이나 밀리고 있었대요. 아이고. 그런데도 복지부와 서울시에 위기가구로 통보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한 씨가 묵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재개발 대상 임대아파트래요. 네. 이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월세 체납 정보는 수집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기세와 수도세도 관리비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집계되지 않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청, 주민센터, 서울시, 복지부 등등 도움을 받으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망이 번번이 이 두 모자를 비껴간 겁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죠. 정말 그 어떤 복지 체계에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간적인 뭐 생계 같은 거를 보장해줄 수 있는 복지 체계의 사각지대가 겹겹이 겹쳐서 그러니까요. 이런 예, 비극이 예, 발생한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019년 대한민국에 가끔가다 이렇게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잖아요. 뭐 몇 해 전에 그 송파 세모녀 네네네. 사건부터 시작해서. 근데 따지고 보면 복지라는 것은 가장 인간이 기본적으로 정말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이렇게 그물이 왜 이렇게 숭숭 뚫려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같은 임대 아파트인데 재개발 지정이라 그 체납 사실이 예. 수집되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엉뚱한 곳에 늘 그래요. 구멍이 네, 뚫려 맞아요. 있고 비어 있고. 근데 이런 그 어떤 사각지대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의 어떤 안전망들이 좀 더 촘촘하고 치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 이런 기사에서 생각이 되게 들어요.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그 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 한 분이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나오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서로 나눠 먹었던 음식 냄새가 미안해. 말을 정 못 꺼내겠으면은 복도에 말려둔 나물이라 쌀이라도 좀 훔쳐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경희 기자가 취재를 해온 거를 보면은 여기가 사실 좀 이렇게 이웃 간의 정이 있고 교류도 있고 그런 아파트였던 것 그런 것 같아요.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탈북자라는 신분, 탈북자고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기를 되게 꺼려하고 사회적인 그런 시선이 있으니까 탈북인인 줄도 모르셨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 같은 그 이렇게, 복도에 사는 네. 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인적인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거에 전혀 보호도 못 받는 상태였던 거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제 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구멍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시선의 폭력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을 또다시 목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탈북민이라는 어떤 그런 차별과 편견의 벽을 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마음을 열지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건데 사실 그분들이 손을 내밀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이웃들에게 좀 따뜻한 손과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